팔척귀가 쓰러졌다고? 누구도 쉽게 믿지 못했다. 전장 한가운데 피로 물든 땅 위에 누운 건 강철이었고 그 위로 왕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손에 쥔 경기석이 붉게 빛났다. 왕은 말없이 그 돌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곧 팔척귀는 몸이 갈라진 채 사라졌다. 마치 저주에서 풀려난 홀령처럼. 당분간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나타난다 해도 감옥으로 되돌릴 수 있다. 여리의 말은 위안처럼 들렸지만 그 목소리엔 이상하게 떨림이 있었다. 전투는 끝났지만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다. 그날 밤 잊혀진 이름이 다시 입에 올랐다. 넙덕, 여리의 외조모. 살아있을 리 없다고들 했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예언했고 왕에게 경기석을 미리 남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모든 건 계획된 운명이었던 것일까? 한편 윤갑의 몸속에 깃든 강철이는 스스로가 점점 약해짐을 느꼈다. 그가 찾은 또 다른 존재, 이무기 비비. 말은 웃겼다. 하지만 사람을 먹는 그 존재를 본 순간 강철이는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갈등했다. 윤갑의 몸을 죽이면 형이 나올 수 있어. 비비의 속삭임은 잔혹했고 여리는 그 말을 듣고는 즉시 막아섰다. 안 돼. 그런 방법은 절대 허락할 수 없어. 여리는 여전히 사람을 살리고 싶었다. 그러나 강철이는 그저 곁에 있고 싶었다. 팔척귀를 물리칠 수도 없고 이 몸을 버릴 수도 없으니 그저 이렇게 거짓된 시간 속에서 너를 바라보는 수밖에. 그렇게 사랑과 거짓 사이에 선 한 남자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러나 진짜 불행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데비는 자신의 아들을 잃은 뒤 중전이 회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에 찼다. 그리고 풍산에게 명령했다. 그 아이를 없애라. 풍산은 움직였고 그때부터 중전은 악몽에 시달렸다. 머리 위로 더러운 물을 쏟아붓는 귀신, 그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여리는 중전의 처소에서 이상한 두개골과 부적을 발견했고 그건 팔척귀 때 보았던 것과 똑같았다. 표적은 중전의 뱃속 아이였다. 여리와 강철이는 무구를 써 귀신을 소환했다. 수살귀. 그는 그들을 조롱하듯 수로를 통해 달아났고 강철이는 그에게 물렸다. 여리는 중전처럼 검은 물을 맞았다. 그리고 저주의 물은 이제 그들의 몸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비오는 새벽 궁궐의 뒤편 연못가. 여리는 그 물가에 앉아 조용히 손을 씻고 있었다. 손끝엔 아직도 어젯밤의 피와 검은 물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이제 내가 괜찮은 걸까? 그녀의 물음에 대답할 사람은 없었다. 바람만이 어둠을 가르며 그녀의 치맛자락을 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뒤편에서 다가오는 발소리는 아주 익숙한 것이었다. 윤갑의 모습, 그 속에 있는 강철이었다. 급히 그냥 씻는다고 지워지진 않아. 그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다. 여리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러게,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안 지우면 계속 네가 걱정할까 봐. 강철이는 한 걸음 다가오다 말고 멈췄다. 그럼 그냥 내가 대신 씻어줄게. 그 손이 다가올 때 여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 순간 연못 너머에서 뭔가 날아들었다. 빡! 화살이었다. 화살촉에는 이상한 부적이 감겨 있었고 그건 곧 연못에 떨어져 연기처럼 타올랐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어. 여리는 속삭였다. 강철이는 눈을 치켜떴다. 이건 수살기의 부적이 아니야. 이건 사람 짓이야. 그리고 그 순간 연못가 뒤편에서 은밀히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 그는 단검을 쥐고 있었고 입안에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중전의 아이는 태어나면 안 돼. 그건 귀신의 씨앗이니까. 왕실의 깊은 밤. 중전은 자신의 처소 안에서 눈을 감은 채 떨고 있었다. 바로 옆 풍산이 들여보낸 친방 의녀가 손을 덜덜 떨며 약탕을 내밀었다. 마마, 이 약은 아이를 보호하는 약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전은 알고 있었다. 어젯밤 꿈꿈 속에서 하얀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아이의 목을 비틀며 이렇게 말했다. 그 아이는 태어나선 안 돼. 그건 데비의 아이였어야 하니까. 눈을 뜬 중전은 그 자리에서 약탕을 쳐냈다. 다시 만들어와. 내가 내 아이를 살릴 수 있게. 그녀는 점점 자신의 내부에서 무언가 깨져가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몰랐다. 그 부적이 이미 방 안 천장 틈에 숨어 있었다는 걸. 그 무늬는 팔척귀의 그것과도 비슷했고 수살귀가 쓰는 저주 부적과도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손에 쥐고 있던 인물은 바로 풍산이었다. 풍산은 데비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말했다. 전하께선 이 사실을 모르십니다. 저 부적은 귀신의 분노를 먹고 자라는 저주입니다. 중전이 아이를 낳기 전에 저주가 아이를 먼저 삼킬 것입니다. 데비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좋아, 그리하거라. 내 아들이 못 이룬 것을 이제는 내가 반드시 완성하겠다. 그녀의 눈은 광기 그 자체였다. 그 시각 강철이는 혼자 궁 안의 음영진 통로를 걷고 있었다.
몸이 무거웠다. 팔에는 수살귀에게 물린 자국이 퍼져 있었고 점점 그 무늬가 검게 번져가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없나 봐. 강철이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비틀려 있었다. 그가 향한 곳은 무구의 방. 그곳엔 열이가 남겨둔 귀문서가 있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한 페이지를 펼쳤다. 검은 물에 잠식당한 자는 그 존재의 기억조차 잃는다. 사랑도 약속도 이름조차도. 그는 그 구절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을지도 몰라. 이름을 잊고 사람을 잊고 너를 잊고. 그러나 그 순간 방 안에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고 그의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만 감상하라. 그러다 진짜 죽는다. 비비였다. 사람을 먹던 이무기 그리고 강철이의 동생. 그는 벽에 기대선 채 말했다. 넌 아직 이 몸에서 나오지 못했잖아. 나보고 어떡하라고? 윤갑이든 누구든 그냥 부숴버리고 나오면 되잖아. 강철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그 애가 싫어할 테니까. 그 애? 열이? 넌 정말 끝까지 인간이네. 그러다 죽는다니까? 그러나 비비는 어딘가 슬퍼 보였다. 그녀는 강철이의 몸에 손을 얹었다. 시간이 없어. 수살기가 남긴 저주는 널 삼킨다. 그 전에 선택해. 이대로 윤갑과 함께 죽을 건지 아니면 다시 귀가 되어 살아남을 건지. 강철이의 눈이 흔들렸다. 그 속엔 열이와 함께한 기억들이 점점 엷어져가고 있었다. 비비는 어둠 속에서 강철을 내려다봤다. 그의 눈동자엔 짙은 비늘 무늬가 어른거렸고 숨결엔 짐승 같은 야성이 섞여 있었다. 형, 아직도 그 인간 여자 때문에 이 꼴로 있는 거야? 강철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손바닥 위 검은 자국은 이미 팔을 넘어 어깨까지 번지고 있었다. 그 애가 아니면 난 그냥 괴물일 뿐이야. 비비는 낄낄 웃었다. 그러면 형은 끝이야. 저 수살기의 저주는 사랑하는 자의 기억을 갉아먹는다고. 그 기억이 사라지면 형은 그냥 악기로 돌아가겠지. 그러다 강철이 입을 열었다. 그래도 그 애가 날 기억할 수 있다면 괜찮아. 비비는 한숨을 쉬며 창문을 열었다. 바람 속엔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곧 궁 안에서 피가 터질 거다. 데비가 움직였어. 그 아이 곧 죽일 거야. 그 말에 강철이 몸을 일으켰다. 누구? 중전 뱃속 아이. 풍산이 움직였고 중전은 이미 약에 중독됐어. 그 순간 강철의 손이 떨리며 검은 기운이 튀어나왔다. 그건 분노였다. 지켜야 할 존재가 있다는 걸 다시 떠올린 순간 그 힘이 몸 밖으로 터져나왔다. 열이는 중전의 처소로 향하고 있었다. 손엔 넙떡이 남긴 무구와 도장 그리고 오래된 쪽지가 들려 있었다. 그날 물을 맞은 자가 다시 물을 정화하리라. 문을 여는 순간 처소 안엔 피냄새가 가득했다. 중전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풍사는 검은 부적을 손에 들고 있었다. 이것은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풍사는 조용히 칼을 꺼냈다. 그 칼끝은 열이의 복부를 겨누고 있었다. 중전은 이미 저주받았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선 안 될 존재입니다. 데뷔 전하의 피가 아니기에 궁은 갈라질 것입니다. 열이는 조용히 무구를 들었다. 그럼 지금부터는 내 예언을 들을 차례야. 그 순간 무구에서 바람이 뿜어져 나왔고 풍산의 몸은 붉은 불빛에 휘말렸다. 그러나 풍산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늦었습니다. 이미 데뷔께선 왕에게 가짜 전쟁을 알렸습니다. 왕은 데뷔의 편지를 받고 혼란에 빠져 있었다. 중전이 팔척기의 후손이며 왕위를 노린다는 밀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중전이 요즘 악몽을 꾸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 그리고 귀신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점점 그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 데뷔는 차분히 차를 따랐다. 전하,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저주받은 씨앗이라면 나라가 위험해질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린 평온했지만 그 눈동자엔 한치의 연민도 없었다. 강철은 이미 수로 속을 뛰고 있었다. 팔엔 검은 문양이 퍼지고 있었지만 몸은 거짓말처럼 가벼웠다. 나는 잊혀져도 좋아. 하지만 그 애만은 그가 수로 밖으로 나왔을 때 열이의 비명이 들려왔다. 그 앞 풍산이 칼을 들고 있었다. 강철은 뛰었다. 풍산이 칼을 휘두르기 직전 그는 자신의 몸을 던졌다. 퍽, 피가 튀었다. 풍산의 칼은 강철의 옆구리를 갈랐고 그 순간 수살기의 저주가 폭발하듯 퍼져나갔다. 풍산이 밀려났고 열이는 그를 부여잡았다. 왜 또? 강철은 미소 지었다. 내가 널 지키기로 했잖아. 그러니 기억해줘. 강철의 목소리는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붉은 피가 그의 옷깃을 타고 흐르며 땅바닥에 진한 얼룩을 남겼다. 열이는 그의 몸을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팔엔 더 이상 힘이 없었고 그 검은 문양은 마치 마지막 불꽃처럼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었다. 왜 또 나 대신 다치냐고 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손끝으로 강철의 얼굴을 더듬었다. 그의 눈동자는 아직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속엔 점점 색이 빠지고 있었다. 그때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난 인물 비비. 이무기다운 기척 없는 등장. 그는 조용히 두 사람을 내려다봤다. 형이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비비는 낮게 말했다. 그 말에 여리는 강철의 팔을 더 꽉 안았다. 맞아, 나 때문이야. 하지만 형은 그걸 후회하지 않아. 비비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오래전 형이 자신을 구해주던 날을 떠올렸다. 핏물 속에서도 자신을 안고 절대 널 버리지 않겠다던 말. 형. 비비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자신의 손끝을 입에 물었다. 그 피를 강철의 입가에 닿게 했다. 이건 이무기의 피야. 나랑 같은 피. 형이 아직 돌아오고 싶다면 선택해. 여리는 눈을 떴다. 그 피를 마시면 다시 귀가 되는 거야. 윤갑의 몸에서 벗어나는 대신 인간의 기억은 일부 잃을 수도 있어. 비비는 조용히 말했다. 그 선택은 형이 해야 돼. 근데 적어도 살아남아. 그래야 다음엔 나도 인간처럼 웃어볼 수 있을 테니까. 강철은 흐릿한 눈으로 비비를 바라보다 미소 지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술을 움직였다. 그래, 살아남자. 그 순간 강철의 몸이 밝은 빛에 휩싸이며 변화하기 시작했다. 검은 문양이 터져나가며 새로운 형체를 형성했고 윤갑의 몸은 서서히 식어갔다. 이제 다시 태어난 강철. 귀와 인간의 경계, 그 어딘가에서 되살아난 존재. 데비는 그 모든 사실을 알고도 왕 앞에서 거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중전이 스스로 저주에 빠졌사옵니다. 아이도 함께. 그러나 왕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여리가 직접 가져온 부적과 풍산의 고백, 그리고 넙덕의 유언이 담긴 문서. 데비마마는 이 나라를 지키려 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하셨군요. 왕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그리고 그는 데비의 모든 직권을 박탈하고 감찰에 넘겼다. 풍사는 자결했고 중전은 기적처럼 회복됐다. 그녀의 뱃속 아이는 아직 살아있었다. 밤, 궁 밖의 숲, 여리는 다시 혼자 걸었다. 그러다 나무 뒤에서 조용히 나타난 그림자. 강철이었다. 새로운 모습, 새 옷차림. 그러나 눈빛만은 같았다. 기억 다 못 찾았어. 이름도 과거도 조금은 잊어버렸어. 여리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의 손등에 그녀가 전에 새겼던 작은 글귀가 아직 남아있었다. 근데 너는 기억나. 여리는 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그럼 됐어. 나도 널 기억하니까. 그리고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다.